눈부신 햇살과 상쾌한 바람의 연주에 맞춰 푸른 생명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곳. 숲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며 예술은 숲을 담아내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특히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인 오페라에서 숲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극적 효과를 더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나무가 주는 우리에게 노스탈지아, 환상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또 하나의 그런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나무 그늘이 항상 우리 뒤에서 뭔가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숲을 쓸 수밖에 없고요. 말 그대로 그 공간에 있어서도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나무와 숲이 있었을 경우에 그 동선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페라가 사랑한 숲, 숲이 탄생시킨 오페라. 오페라와 숲의 인연은 깊고도 진합니다. 감동과 치유의 힘을 가진 오페라, 그리고 숲. 그 두 세계의 절묘한 만남을 조명해 봅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너무나 그리웠던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정성껏 준비한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인데요. 장면마다 대자연의 압도적인 풍광으로 꾸민 무대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L'opera si svolge sulla Sierra Nevada, in questo gigante ai piedi della sierra e in un bosco di sequoia. Il bosco in Fanciulla del West è un luogo comunque di mistero ma anche di minaccia per la natura, quindi è un luogo presente già dal primo atto e rappresenta anche la scenografia del terzo, è un luogo forte, violento, misterioso proprio. 이번에 심혈을 기울인 부분 중 하나가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무대의 컨셉트였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자연의 재발견. In un qualche modo sì, cioè io mi ispiro alla natura, nei miei lavori c'è una forte ispirazione alla natura, forse perché io sono nato in Italia, in una regione del nord, in una piccola città alpina, ai piedi delle Alpi Marittime, quindi sono cresciuto nella natura, nelle foreste, vicino a un fiume, a fianco di delle montagne. E questo comunque resta nel DNA di una persona, quindi sì, assolutamente sì, c'è una ricerca comunque, anche quando non è esplicita, non è che bisogna avere un albero in scena, c'è comunque magari un riferimento implicito a un'idea di natura. 인류보다 먼저 지구상에 등장한 나무와 풀들. 지치고 힘들 때 숲의 품에서 위로받는 것은 인간 본연의 향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감성을 자극하는 오페라도 숲을 담으려 했던 게 아닐까요? 그 숲이라는 공간을 그렇게 오페라에서 또 자주 사용했던 것은 워낙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동유럽에 숲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숲이라는 공간이 치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거나 하면 좀 숲에서 산책하고 이렇게 산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히 숲이 아주 인근에 뭐 마을 부근에 숲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숲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risplende il fato tuoni lampi e procelle non vuol traccino mai la cara
lunga profanarvi. Ostrora pace. 제주도로 발길이 향한 이유는 오페라를 닮은 숲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의 많은 숲들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끈 동백동산. 태고적 원시림의 풍경을 간직한 이곳에서 과연 어떤 오페라의 향기를 발견하게 될까요? 구불구불하게 휜 나무들로 오래된 숲 이야기의 첫 책장을 넘겨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미스터리한 느낌이 확 나는데, 이 숲이 그러면 그 말로만 듣던 동백동산인가요? 네, 여기가 동백동산이고요.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동산이기도 하지만 네네. 마을에서는 서늘곶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서늘곶. 예, 예, 남한에서 가장 큰 푸른 숲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늘곶이라는 이제 남한에서 가장 큰 동백동산이라고 봐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저희가 원래는 부산에 보통 동백섬 해가지고 이제 동백나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육지와 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땅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제주도는 아. 화산섬이다 보니까 화산섬, 그렇죠. 이게 흙이 아니라 돌이거든요.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얕아서 나무들이 뿌리를
아래까지 길게 내리지를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네. 보시면 보통은 동백나무가 네네. 두껍고 꼿꼿하게 자라는데 네네. 여기는 이렇게 자라고 서로 엉겨 있고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햇볕을 많이 못 받아서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뿌리가 얕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동백나무가 굵고 뻗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엉켜져 있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좀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좀 되게 좀 미스테리하게 이렇게 그런 좀 느낌이 왜 있죠. 넝쿨이라고 그러죠? 넝쿨. 약간. 곶자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숲마다 이렇게 나무들의 어떤 생김새가 다 다른데 네네. 곶자왈의 나무들은 다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고 네네. 얇고, 그 다음에 이곳의 동백나무들은 꽃을 그렇게 많이 맺지는 못해요. 햇살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신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할 만큼 신비로운 동백동산. 이곳에 서 있자니 이의주 연출가는 하나의 오페라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 동백나무를 보니까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생각이 납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이제 원래 원작이 동백꽃 여인이라는. 아, 진짜요? 제목이- 네. 들어보셨어요? 몰랐어요. 비올레타라는 그녀가 이제 사실 비올레타라도 이제 꽃 이름인데, 근데 어쨌든 그 동백꽃 여인이 자기가 남성을 만날 수 있고 허락할 수 있는 날을 동백꽃으로 이제 상징을 해요. 네. 근데 이 작품의 베르디가, 아, 작곡자 주세페 디 베르디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쓸 때 동백꽃 여인으로 했었던, 이제 이 원작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올레타가 죄 없이 죽어가는 여인.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는 여인을 그 비올레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당시에 베르디가 트라비아타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그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요. 평생을 이 사람이 비극만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정수가 동백꽃 여인. 근데 이것은 결국 인고와 인내를 통해 이제 숭고한 희생을 하는, 또 그 마찬가지로 비올레타가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치 우리 동백나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백꽃 떨어지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어떤데요? 동백꽃은 네네.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통째로 툭 하고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꽃잎이 바래거나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송이 자체가 우두두두 떨어져 있어요. 아, 되게 슬프겠네요. 좀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그냥 모습이에요. 말씀만 들어도 그냥. 예. 아, 그리고 그 시기도 봄꽃이 찬란하게 필 때 어두운 색깔의 빨간 꽃이 시기를 다 하고 그냥 떨어져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얘기를 그 하니까. 비올레타 여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제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떨어져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한 꽃이 지듯이 죽어야 되냐. 아. 동백꽃의 여운을 뒤로하고 좀 더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마치 동백동산이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은 습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숲속에 이렇게 습지가 있는데 이곳의 이름이 뭔가요? 여기 이름은 먼물각이라고 부르고요. 먼물각이요? 예, 물이 없는 곳이었어서 네네.
마을 사람들이 습지에서 물을 기르다가 마셨었어요. 아. 매일 물을 기르는데 마을에서 먼 곳이에요. 그래서 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멀리 있는 큰 습지죠. 동백동산 안에는 100개가 넘는 습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수생식물과 동물이 사는 먼물각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됐습니다. 이곳을 보니까 마치 오페라 루살카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루살카가 숲속에 사는 물의 요정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걸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마녀에 의해서 어떤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되는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 분위기와도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숲과 우리의 이렇게 땅에 가까운 곳에 보면 이렇게 오페라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숲은 사실 거대한 오케스트라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오케스트라죠. 여러 소리들이 네,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야생의 생태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각의 생명들은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서로의 주파수를 네네.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소리와 바슨 소리의 주파수가 다른 것처럼 그렇죠. 여기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 노루 소리가 각각의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어서 주파수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제 그래픽 형식으로 찍어 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고 정말 꽉 차 있는 소리가 들려 있는 오케스트라랑 똑같다는 생각을 늘 해요. 숲속 생명들의 주파수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연주일까요? 저도 독일에 공부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그 독일의 숲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숲이 많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숲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아주 신비롭고 보통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숲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숲이 많은 그런 독일이나 동유럽 지역에서는 그런 소재로 오페라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웨버의 마탄의 사수, 또 체코 쪽의 드보르작의 루살카, 뭐 이런 작품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와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보시면 지크프리트,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숲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페라에 남아있는 숲의 여운, 숲에서 번지는 오페라의 감동. 이 단단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번엔 유럽으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이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야외 극장 때문입니다. Die Oper im Steinbruch wurde vor 20 Jahren gegründet und wir haben dieses Jahr ein wunderschönes Jubiläum. Diese Bühne ist mit über 7000 Quadratmetern einer der größten Naturbühnen Europas und wir freuen uns, jedes Jahr die 100.000 Gäste hier begrüßen zu dürfen. Das Festival hat pro Abend knapp 5000 Sitzplätze. Wir haben eine Auslastung von 92% und wir freuen uns eines großen Andrangs von kulturaffinen und auch nicht kulturaffinen Menschen, die zum Teil zum ersten Mal auch Oper genießen und kennenlernen. 전 세계에서 관객이 찾아오는 유럽 최고의 야외 극장.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의 원래 용도는 채석장이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처음 오페라 축제를 연 것은 1996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10년 후 채석장을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Das ist ja nicht zu vergleichen mit dem Opernhaus. Wenn Sie hier in der Kulisse sitzen und schauen, also so quasi die Bühne und die Kulisse ist nicht mit dem Opernhaus zu vergleichen. Nicht? Also weitläufig und auch eine ganz andere Akustik und ja, wunderbar. Also uns gefällt es und jetzt in Zeiten von Corona nutzt man das natürlich aus, dass man im Freien sitzen kann und nicht mit Maske im Opernhaus sitzen muss. 매년 7, 8월 중에 열리는 상트 마르가리탄 오페라 페스티벌. 아름다운 여름날에 환상적인 야외 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올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자연광을 받았을 때하고 조명을 받았을 때하고 두 가지 면에서 이 같은 무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를 보시면은 또 그런 거는 사실 오페라 하우스 말고 이렇게 야외에서밖에 보실 수 없는 오페라의 좋은 점이 야외 오페라의 좋은 점이 아닌가. 과거엔 도시를 키우기 위해 숲을 훼손하며 돌을 캐내던 채석장. 그러나 지금은 음악이 흐르는 오페라의 숲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he stage is huge, and so the set designer could really explore and expand his imagination, and he has a big background and playground to play. Not only beautiful colors of the stones as a background, but also the size of the whole stage, which in opera house we are always limited. So that's very special. Plus there is 5,000 seats. So I'm not really sure if there is any opera house in the world which seats so many people. Maybe there is, but it's very rare. And so this is very, very special. 더없이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로 물드는 여름밤. 하늘에 달과 별이 빛을 더하고 웅장한 채석장의 배경이 멋을 더하는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결코 잊지 못할 한여름밤의 꿈을 담아갑니다. 좋죠. 왜냐면 이렇게 좀 이 의상만 해도 무게가 6kg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내에서 입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고 하지만 이게 시원한 바람과 이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공연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훨씬. 네. Weil die Atmosphäre ganz anders ist. Das Klima passt, die Atmosphäre stimmt. Die Geräuschkulisse ist ganz anders, wie wenn du in einem tiefen Raum sitzt. Das merkt man schon. Weil die Oper an sich ja sehr interessant ist und eine schöne Thematik hat. Weil das Burgenland so schön ist. Also es passt, glaube ich, alles. Die Kulisse ist wunderschön, die Kulisse kommt man noch gar nicht sehen.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야외 오페라 공연. 우리도 이런 자연에서 오페라를 즐길 순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야외 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냥 한 작품을 야외 공간에서 공연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야외 그 오페라 페스티벌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저는 무엇보다도 좀 기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여름이 우기고 여름에 태풍도 많이 오고 또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폭우도 쏟아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에 그렇게 야외의 어떤 숲속의 빈터 같은 그런 공간에서 오페라를 즐기는 것이 물론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 페스티벌을요. 그렇지만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이 큰 거죠. 예, 또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이유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정해서 그런 페스티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건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가요? 일상에서 벗어나 숲에서 만끽하는 쉼표.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행복의 진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숲에서 배워보려 합니다. 이곳에 오니까 그냥 이 나무 한 그루 자체가 그냥 오페라 무대같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답고. 네. 오늘 진짜 너무 날씨도 좋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이 숲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영향, 그러니까 우리 삶과 사회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우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요새 이제 좀 강조하는 게 숲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우리가 네네. 미처 알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정서적인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제 와서 나무 심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저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기원전 550년에 네네. 우리 성경책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돼 네, 있는데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그 나부코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오페라를 얘기하면 더 좋은데 네네네. 그 왕이 그때 당시에 가로수를 심게 합니다. 아. 벌써 이제 숲에 대해서 느끼고 나무의 네네. 진짜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그랬고 네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데도 전부 다 정원 다 만들고 그러면서 숲을 내 집 근처, 내 삶의 근처에 이끌고자 하는 기원전 마음들이 있었죠. 500년 전부터 예, 벌써. 그거는 나무 자체가 아니라 숲이 주는 정서.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생물의 고향이 네네. 누구는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우리 인간이나 버섯이나 모든 것들의 다 고향이 숲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숲속에 안기면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경험들 있으신가요?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뿌리의 근원은 어쩜 숲과 닿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숲을 향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숲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뭐랄까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숲을 연구하게 되는 이제 길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야생 조류 연구에 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도 약간씩 새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숲은 사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생물이 어우러져서 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무생물도 있죠. 그렇죠. 거기에 물소리. 소리. 그다음에 거기 공기의 흐름 소리. 공기의 그다음에 흐름 소리. 새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가면 꽃의 향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있는 곳이죠. 그러면 결국 숲이 소리인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소리가 주는 경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요. 예, 저희가 사람이 이제 숲에 가면 마음이 안식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치유라고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네네. 그걸 보니까 오감 중에 느낌 중에 특히 듣는 느낌 그게 그렇죠. 주는 치유의 안정감 이런 게 대단하더라고요.
er fasst ihn sicher, er hält ihn warm. Mein Sohn, was birgst du so bang dein Gesicht? Sieh's, Vater, du, den erkenn ich nicht. Den Erlen kenn ich mit grau Schweif. Mein Sohn, es ist ein Liebesstreif. Du liebes Kind, komm, geh mit mir, gar schöne Spiele spiel ich mit dir. Manch bunte Blumen sind an dem Strand, meine Mutter hat mein Schilden gewandt. Mein Vater, und hörest du nicht, was Erlen König mir leise verspricht?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ihren Blättern säuselt der Wind. Willst, feiner Knabe, du mit mir gehen? Meine Töchter sollen dich warten schön, meine Töchter führen den nächtlichen Rhein und fl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Sie fl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und siehst du nicht dort, erkenn ich Töchter an diesem Ort. Mein Sohn, ich sehe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Weiden so grau. Ich liebe dich, mich reiß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 Mein Vater, jetzt fasse mich an, erkenn ich, hat mir ein Leis getan. Dem Vater grauset, er reitet geschwind, er hält in Armen das wechselnde Kind. Er reicht den Hof mit Mühe und Not.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숲이 내뿜는 그런 피톤치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기운들, 그리고 정말 깨끗한 산소,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에서 되게 회복을 얻고 기분도 맑아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잘 되는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숨, 그리고 안에 신체 기관들, 뼈까지 마찬가지. 호흡하는 기관이나, 그리고 입속, 그리고 이 입 안에 더 들어가서 부비동이나 이쪽 근육들도 모두 다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열림으로써 더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수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울창한 나무들은 성악가의 기량을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자연 무대가 됩니다. 노래 연습과 녹음을 하는 이 스튜디오 전체를 나무로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페라의 초창기, 유럽의 오페라 극장들도 소리의 전달성을 위해 대부분 나무로 지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반사되는 소리가 사실 내 귀에 들리는 게 제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림을, 그 잔향이 느끼는 소리를 잘 느끼기 때문에
극장에 가서도 극장의 컨디션을 잘 울려서 어디에서 내가 울렸을 때 가장 소리가 잘 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어왔을 때 이 그 나무 원목에서 오는 이 향 나는 것도 제가 노래하는데 좀 어떤 자연 속에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내고 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라는 예술이 그 나무 그 소리의 어떤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술인데 그 소리를 제일 잘 전달해 주는 그런 물질이 나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나무를 악기의 소재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소리의 아까 그 진동을 잘 전달해 주는 나무로는 이제 가문비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가문비 나무는 이제 바이올린의 앞판이나 그 현악기들 첼로라든지 다른 현악기들의 앞판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그 가문비 나무는 이제 추운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리산이나 덕유산 같은데 약간 그 높은 그런 산에서 채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 당시에 그 18세기에 이태리가 잠시 기온이 굉장히 낮아져서 추워진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가문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 악기들로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주가 세계적인 많은 연주가들의 사랑을 받는 악기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명품 악기의 재료로 유명한 가문비 나무. 그 매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덕유산을 찾았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사는 가문비 나무는 목질이 촘촘하고 단단해서 소리의 진동을 전하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가문비 나무의 이야기를 더 깊이 만나볼까요? 자, 여기 독일 가문비 나무 군락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네.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여기는 1931년. 네, 1931년. 네,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연습용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시험 조림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만 심은 건 아니에요. 여기 덕유산 여기만 심은 게 아니고 무주 전 지역에 조금씩 여기 이제 150주 정도 심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좀 심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에 150주를 심었던 게 계속 이제 여기가 생육 환경이 좋다 보니까. 네네네. 그럼 여기 특별히 이 덕유산 무주 이 지역이 또 특별한 어떤 그 생육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네네네. 잘 자라는 어떤 뭐 비결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좀 있을까요? 그 독일 가문비의 생육 환경은 네. 지형적으로 보면은 공중 습도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습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되고, 습도. 네, 습도.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살 수 있는 토양이 비옥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추운 지방에서 원래 얘가 자체가 추운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추운데, 그러니까 눈도 많고 그렇게 약간 추워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들이 참 맞은 편이에요, 여기는. 일제강점기, 일본을 위해 조성된 숲. 가문비 나무의 나이테에는 그 아픈 역사의 시간도 새겨져 있을 텐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덕유산의 흙과 바람은 어린 나무들을 훌륭한 숲으로 키워냈습니다. 이 표면이라고 그러죠. 표면이 좀 되게 독특해
독특해 보여요. 저도 사실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가문비 나무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네. 나무는 그 특징 자체가 저 숲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나무 껍질을 보면은 약간 그 지금 붉은색으로 약간 보이잖아요. 네네네. 붉은색이 보여요. 예, 약간 올록볼록하기도 하고. 올록볼록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위를 한번 보시면 네네. 위를 보시면 지금 나무 그러니까 그 지금 올해 새 가지는 아닌데 네네. 옛날 가지들은 다 반듯해요. 아. 근데 올해 가지는 밑으로 다 처져 있거든요. 아, 금년의 가지는? 네네네, 금년의 가지들은. 그거는 얘 특성이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거기는 이제 추우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아, 그렇죠. 눈에 쌓이면 안 되니까 눈에 이렇게 쳐질 수 있게, 눈이 내려앉을 수 있게. 내려앉을 수 있게. 네네네. 가문비 나무들의 또 다른 특징은 특유의 스산한 분위기인데요. 거기에 딱 맞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숲이 꼭 사람 같아요. 사람 같고. 그렇죠. 그 마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보면은 남매가 보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막 사람 같아 막 이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정말 그 흠림이라는 그 가문비라는 느낌이 저도 오페라 연출을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오페라를 30년 전부터 알았지만 반성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나무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숲속에 웬 남자가 서 있네. 조그만 검정 모자 쓴 외다리. 저 사람은 누굴까? 검은 모자 위라이. 숲속에 웬 남자가 서 있네. 숲으로 떠났던 오페라 여행의 종착지는 부산의 아홉산 숲입니다. 한 집안에서 약 400년간 갖고 온 그야말로 가보 같은 숲인데요. 인간의 개입을 차단해 자연의 본성 그대로 지키고 싶었다는 아홉산 숲. 이곳을 더욱 빛내는 것은 푸름이 바래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입니다. 소나무 숲 밑에 이렇게 산들바람을 느껴보니까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편지 이중창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장면에서 여인 둘이서 이제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백작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소나무 숲에서 만나자는 그런 하나의 트릭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백작 부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산들바람 밑에 소나무 숲. 결국은 나는 당신을 위해 정절을 지키고 있으니 당신도 나에 대한 정절을 지켜달라는 그런 메시지. 어느 숲을 거닐다 문득 오페라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면
어느 오페라의 공연을 보다 불쑥 숲속의 향기가 느껴진다면 우리의 감성은 더욱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오페라 그리고 숲, 그 두 세계의 비밀스러운 문은 우리가 똑똑 노크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숲은 진짜 많은 생물이 어우러져 사는 하모니를 보여주는 참 멋있는 결정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숲을 그냥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존재, 내가 혜택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와, 숲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친구라는 거를 좀 겸손하게, 겸허하게 좀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자신의 상태를 그 자연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렬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숲인데, 오페라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 나 자신이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런 때 정말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서 오페라 공연을 딱 보면 그것이 꼭 숲에 대한 오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정말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하나의 새로운 공간,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 속에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향기로 기억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어 바람이 불면 마치 그대의 목소리가 다 그냥 한번 세월이란 파도에 휩쓸려 먼지처럼 사라져갔지만 아직도 내 눈 속에 있네. 하늘이 내게 허락해줘서 잠시 그대를 볼 수 있다면 하지 못한 말 해주고 싶소. 그대를 한 번도 잊고 산 적 없다고, 그대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겠소. 사람이 향기로 기억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것, 하지